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며느리의 울분이 느껴지는 그런 사연입니다. 저 또한 사연자분의 상황이었다면 욕을 먹을지언정 이리 행동을 했을 것 같긴 한데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쑥스럽고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곳에 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위로를 받고 싶어 이리 글을 보내봅니다. 두서없이 적어 보내는 것이니 잘 정리 부탁드리고 한 분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둘째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 마음에 들고 흡족해하던 형님과는 다르게 둘째 며느리였던 저는 시어머니에게는 눈엣 가시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만일 시어머니여도 저한테 박하게 대했을 것 같긴 합니다. 사람 자체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어머니에게 살살 애교를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친정에는 홀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버지까지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당시 당연히 시어머니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었죠. 제가 임신을 한 경우였는데도 시어머니는 반대를 하셨고 아이를 없애던지 아니면 아이만 낳아서 시댁에 달라던지 입에 담기 힘든 말을 거리낌 없이 하면서 저를 모욕했던 분이었습니다. 절대로 저 같은 사람을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일 수는 없다면서 말이죠. 임신했다고 하면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아니? 어디서 그지 같은 게 해프기까지 한 티를 내? 우선 친자검사하고 우리 아들 씨가 맞으면 우리 핏줄이니까 그것만 걷어주도록 할게. 그런데 우린 핏줄에 그다지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 하는 거 봐서 네 뱃속에 든 것도 거둘지 말지 고려해 볼 거야. 무슨 쌍팔년도인 줄 아나? 임신했다고 고개 숙이고 들어오면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니?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절대로 너같이 그지 같은 것은 내 며느리로 들일 수가 없어. 우리 아들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은데 내가 내 손으로 우리 아들 정신병원에 보냈으면 보냈지. 너란 것은 절대로 내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 어디서 감히 깜도 안 되는 몸뚱이를 들이밀어? 정신 나간 년이. 몇 번을 찾아가 빌었고 임신을 한 몸으로 남편과 무릎도 꿇어보고 문전박대도 당해보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신 말씀처럼 눈 하나 깜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하다간 저는 임신을 한 채로 남편에게 버림을 받을 것만 같았고 남편 또한 까딱 방심했다간 정신병원에 끌려갈 것만 같았어요. 쉽지 않은 집안이라는 거 잘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독한 사람이긴 하더군요. 아픈 몸 때문에 정신까지 혼미한 우리 아버지를 찾아와 저를 설득해 달라고 말이 좋아 설득이지 떨어지지 않으면 못 볼 걸 볼 것이라고 돈까지 쥐어준 사람이 바로 우리 시어머니였거든요. 아버지는 그 일로 충격을 받아서 병세가 더 지쳐졌었고 그리고 못난 자신을 탓했고 부족하고 가난한 자기 때문에 당신 딸이 이런 험한 꼴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좋아한 남자를 만났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아이를 가진 거였는데 모든 것이 다 제 탓이었는데 아버지는 부모니까 자신의 탓으로만 돌렸던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찾아온 이후 2달도 채 안 되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순리대로 아버지의 운명이 다 되어서 하늘의 뜻으로 세상을 등졌을 수도 있는데 그때 저는 시어머니 원망을 참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사람이 참 웃기죠. 나로 인해 처음부터 이런 사달이 일어난 건데 왜 저는 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원망을 한 것이었을까요? 그렇게라도 해야 제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어머니란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았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그렇게 아끼고 아끼는 아들, 나 같은 거지 같은 것은 당신 며느리로 드릴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아들의 아내가 되어서 당신 집안의 핏줄을 낳아서 어쩔 수 없이 나를 받아들이는 입장을 만드는 복수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슬픔에 보내드리고 난 뒤 저는 남편에게 바로 결혼을 하자고 했거든요. 날 버릴 생각이라면 지금 당장 뒤돌아 가도록 해. 절대로 뒤 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가라고.
내가 불쌍해서 혹은 내 아이를 임신했는데 걱정이 되는 마음에 돌아보지 말고 그냥 당신의 길을 가라고. 당신한테 선택권을 주도록 할게.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뭘 돌아가라고 하는 거야. 난 그럴 마음 없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이제 장인어른도 안 계신데 당신을 보호할 사람은 오직 나뿐이야. 이젠 내가 당신의 보호자라고. 나는 당신과 우리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또한 권리도 있고. 그런 말 다신 입에 담지 마. 다시 그런 말 하면 나 정말 당신한테 화낼 거야. 정말 갈 생각이 없는 거 맞지? 그럼 우리 그냥 결혼하자. 어차피 성인이고 아이도 가진 마당에 다른 사람들의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미안하지만 나 지금 당신 붙잡는 거야. 구질구질할 수도 있지만 그래 당신 말처럼 이제 나를 보호해줄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야. 그러니 정말 갈 생각이 없다면 나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날 책임져줘. 나도 당신과 이 아이를 책임질 테니까. 아버지 보내드리고 시어머니 저를 뜯어먹을 것처럼 반대했지만 저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는 시댁과는 거의 절연 상태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남편도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였죠. 제 욕심으로 인해서 가족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 남편을 그들과 등지게 만들긴 했지만 저도 살아야만 했습니다. 언제까지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을 수는 없었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욕적인 말들을 참고만은 있을 수 없었고 반대만 하는 그분의 입에서 이젠 허락을 하겠다라는 말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대책에 맞설 생각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왜 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라고 생각을 먹었던 것 같긴 합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고 돌아가고 계시지 않는 아버지와 제가 살던 집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남편을 빼앗아 온 것이었지요.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생각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믿었기에 그게 옳은 일이다 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다잡았었습니다. 갑자기 둘째 아들을 빼앗긴 시어머니 가만히 계실 양반 아니었었죠. 시어머니 포함 아주버니 그리고 형님까지 모두 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한 집안의 소중한 자식을 빼앗아간 저를 비난하게 바빴습니다.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있는 제게 쌍욕도 서슴지 않았었죠. 하마터면 머리채를 잡힐 뻔한 적도 있었고 뺨은 뭐 그냥 내주었습니다. 내 뺨 내 것 아니고 니들 거 해라 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네가 정말 미쳤구나. 여기다 살림을 차려? 이런 구질구질한 곳에 우리 아들을 살게 해? 야 이년아. 배가 불러진다고 해서 너를 조심히 다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네 오산이야. 지 애비 죽었다고 우리 아들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졌나 본데 우리 아들 당장 찾아갈 거니까 집에 돌아오게 할 거니까 어디 한번 너 혼자 애 낳고 살아봐라. 거지 같은 게 애까지 딸려있으면 볼만 하겠네. 지금은 네가 불쌍하니까 우리 아들도 잠시 네 옆에 있어주는 거야. 우리 아들 금방 정신 차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한테 돌아올 거다. 너는 헌신자처럼 버림받는 거고. 이봐요. 정신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 꼬드겨서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자기 인생 망쳤다고 남 인생까지 망치려고 들어요? 돌아가신 당신 아버지가 참 좋아라 하시겠네. 딸년 잘 키웠다고 아주 자랑질 하시겠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남자. 집안 사람들하고 인연 끊게 하고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남자가 있겠다고 해도 보내줘야 하는 게 상식인데. 허기엔 인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부모도 없는 거 아니겠어? 당신 같은 사람 절대로 우리 집안 식구 못 돼. 아니? 만일 받아들인다고 해도 내가 안 돼. 당신 같은 여자를 동서로 두라고? 내가 미쳤니? 깜도 안 된 여자를 감히 어디다가 묻혀? 다들 입만 살았었습니다. 아주버니란 사람은 남편과 주먹다짐까지 했었고 그래도 제게 손을 대진 않더라고요.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이냐고. 근본도 없는 여자한테 미쳐 돌아가지고 가족과 등을 질 수가 있는 것이냐고. 그런데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성인이었습니다.
가족이랑 울타리가 중요하긴 했지만 이젠 우리가 가족이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제 뱃속에 든 아이가 말이죠. 그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생떼를 부려도 솔직히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험한 말을 내뱉고 협박을 하고 손을 대는 것 외에 남편이 성인이었기에 억지로 질질 끌고 갈 수도 없었고 그저 그들은 잘난 그 입만 나불릴 수밖에 없었죠. 왜 저한테도 이러시는 거죠? 그 사람이 저를 선택한 건데 자신 있으면 그 사람 데리고 가보세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저도 이 집안 식구 될 생각 없어요. 제 가족은 그이와 제 뱃속에 든 아이거든요. 주구장창 찾아와서 되게 못되게 굴어도 그거 하나도 안 통하니까 힘 빼지 마시죠. 솔직히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지금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제게 화풀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위안이 되신다면 받아줄 용이 있으니까 그럼 어디 한번 지칠 때까지 해보세요. 언젠간 누군가가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전화를 피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만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피해 숨을 생각은 더더욱 없었고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 사람이 뻔뻔해지고 얼굴에 철판을 깔게 되긴 하더라고요. 난리치는 사람들과 맞서는 제 모습을 보면서 헛웃음이 나긴 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시어머니란 사람이 좀 저를 심하게 대하는 바람에 뱃속에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한데 제가 말대꾸를 하고 화를 돋우니 당신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제게 발길질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대로 고꾸라졌었고요. 그제서야 그들은 남편과 저를 찾아오는 것을 중단했고 제가 위험한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 식구는 평화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6년을 나몰라라고 살았습니다. 남편도 자기 식구들 보고파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안쓰럽긴 했었지만 한 번도 제게 시댁 식구들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6살이 되던 어느 날 몇 해 전 일이었었네요. 막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났는데 남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굳은 남편의 표정, 그리고 제게 울먹이면서 말을 하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때 남편의 표정을 저는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말을 억지로 이어나가던 남편의 그때 표정을 말이죠. 남편은 전화를 받고 급하게 달려나갔고 저는 남편의 전화만을 기다렸습니다. 상황이 어찌 되는 건지 인정 못 받은 그리고 오랫동안 보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남편은 마지막으로 자식된 도리를 해야 할 텐데 그 옆에 저란 사람이 자리를 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를 남편에게 들었어야만 했으니까요. 그 다음날 남편은 제게 전화를 해 주었고 아버지를 잘 보내드리고 갈 테니 집에 잘 있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서운한 마음보단 남편의 마음이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아버지를 한번 보내드린 경험이 있는 저로선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짐작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로 인해서 남편도 저를 선택하긴 했었지만 제 욕심으로 인해서 부자지간의 인연을 끊어버린 것은 맞았기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늦었지만 너무 죄송하다고 제발 용서를 해달라고 말이죠. 제발 남편이 많이 아프질 않기를 아무 일 없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심정으론 저란 사람을 조금만 원망하기를 빌고 또 빌었었습니다. 염치 없지만서도요. 남편이 집에 돌아온 건 2주일 뒤였습니다. 간간히 제게 문자를 보내긴 했지만 저는 남편을 닥달하진 않았어요. 그도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난 것이고 좋은 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슬픈 일로 만난 것인데 가족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주일 뒤 돌아온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였거든요. 제게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어찌나 놀랐었는지 시어머니는 제 뱃속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를 보면서 놀라워했고 할머니다운 표정을 아이에게 보여주긴 했습니다. 저란 사람은 보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내 아이에게만큼은 따스한 표정을 지어주었으니까요. 아이와 할머니만 놔둔 채 남편은 저의 손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게 양해를 구하는 말을 했죠. 미리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사정이 그렇게 되어 버렸다고.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으나 어머니와 형님 부부 사이가 좋지를 못하다. 그래서 어머니만 홀로 아무도 없는 집에 놔두고 올 수가 없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주 당분간만 지내실 거야. 한 2주일? 길어지면 한 달? 형님네랑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내막은 알 수 없고 아마도 형수님하고 사이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 많이 늙으신 분 덜렁 아무도 없는 집에 홀로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왔어. 미리 이야기를 안 한 건 당신이 긴장할까 봐. 그래서 그랬어. 미안해.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시어머니 제게 차가운 시선 보내셨지만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나이를 먹기도 했고 아이를 낳아보니 시어머니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가긴 했었거든요. 그 옛날 제게 모질게 굴었었던 것은 바로 자식에 대한 엄마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남편의 말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1년 정도를 지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대목에서 대충 짐작하실 수 있겠죠. 1년 동안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지 고되더라고요. 가장 고되었었던 일은 바로 아이 앞에서의 시어머니 행동이었습니다. 맑게도 알아먹고 자기 의사표현 제대로 하는 아이 앞에서 그리고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다 알아차린 아이 앞에서 시어머니는 저란 사람의 험담을 하셨거든요. 저는 제 아이의 엄마이고 아이 입장에선 자기를 지켜주는 버팀목 같은 존재인데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계속해서 주입을 했습니다. 너희 엄마라는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다. 라는 선입견을 말입니다. 넌 절대로 네 엄마 닮지 말아라. 할머니가 왜 너를 그동안 못 본 줄 아니? 네 엄마가 할머니랑 아빠 사이를 안 좋게 만들어 놓았었거든. 친구들 중에 막 다른 친구 욕하고 그래서 사이 안 좋게 만들고 싸우게끔 하는 애들 있지. 네 엄마가 딱 그런 사람이었거든. 절대로 너는 엄마 닮으면 안 되는 거다. 네 엄마는 나쁜 사람이거든. 어머니, 아이 앞에서 말 좀 가려 해주세요. 아이는 그냥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법인데 너무 여과 없이 하시니 아이가 혼란스러울까봐 염려가 되네요. 차라리 그냥 저한테 뭐라 하세요. 아이 붙잡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뭘?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없는 말 했어? 지가 찔리니까. 내 입으로 내가 말한다는데 왜 그걸 막고 있니? 내 마음이야. 그리고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잖아. 너 때문에 그동안 내가 우리 아들 못 본 건 맞잖아. 한두 번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엄마는 이런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닮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고 아이는 자기 엄마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듣기 싫은지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를 멀리하려고 하더군요. 어리지만 알 건 다 아는 거였죠. 그런 모습에 시어머니는 또다시 아이와 당신 사이를 멀어지게끔 모략질을 하는 사람이 저라고 모함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는지 남편에게 묻기 싫었지만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제게 윽박을 지르고 뺨을 쳐댔었던 그때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운데 아이가 끼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어머니 험히 말을 하니 아이 교육상에도 그렇고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내심도 바닥이 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히 물었습니다. 언제쯤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인지 혹시 우리 집에서 아예 살 생각이신 건지 미안하지만 1년 정도 마음 수술이셨으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이 낫지 않겠냐 했지요. 남편의 얼굴은 어두웠지만 조만간 말씀을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힘없다 하셨던 시어머니는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셨고 극도로 흥분을 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이야기를 한 듯 했어요. 시어머니를 쫓아내는 며느리도 있는 거냐고.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네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리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언제 가냐고? 왜? 내가 갔으면 하냐? 그렇게 결혼 허락해달라고 울고 불고 할 땐 언제고?
이제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겠다고 하는데 감히 이제 나를 내쫓으려고 해? 나 여기서 살 거야. 우리 아들도 볼 것이고 우리 아들 핏줄도 보면서 나 그렇게 살 거다. 왜? 너를 좋지 않게 이야기해서 그러는 거야? 네가 한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네 이야기를 좋게 할 수가 있겠니? 그건 네가 감수를 해야지. 네가 버텨야지. 나 내가 힘들어져서 이제 혼자 힘들어. 나 여기서 살 거야. 너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면 그땐 너에 대해 좋게 이야기를 할 테니 그냥 나를 못된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네 팔자다 생각해라. 그렇게 해야 너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니? 불편하면 네가 나가. 내가 우리 핏줄들이랑 살 테니까 네가 나가라고 이 염치 없는 거지 같은 거 사. 제가 왜 나가나요? 여기 제 집이거든요? 돌아가신 제 아버지 집이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지 않아요? 그런 분이 계셨던 곳이었는데 어머니야말로 염치가 없으신 거 아닐까요? 저는 버틸 이유 없습니다. 견딜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왜 제 팔자를 운운하세요? 제 팔자가 어때서요? 갈 곳 없어서 첫째 며느리하고 사이 좋지 않아서 꼴보기 싫은 제게 와 있는 어머니 팔자를 운운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늙어 힘들어져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어머니하고 저하고 그런 거 살갑게 보살펴 줄 만한 사이 아니잖아요? 1년 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전 할 만큼 다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 집에서 이제 짐 빼시라고요. 며느리할 생각 없고 그의 어머니니 어머니라고 부를 뿐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그동안 봐드린 건 그에 대한 배려였지 다른 의도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이제 돌아가 주세요. 저희 가족에서 이제 그만 빠지시라고요. 저 할 만큼 했습니다. 남편 입장 생각하고 오래전 일이니 시어머니에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희석되어지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속이 좁은가 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면 너의 팔자인을 받아들여라. 거리낌 없이 말하는 그분을 제가 모시고 산다면 그리고 저도 그걸 받아들인다면 아버지에게 죄송하고 제 아이에게 미안할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지만 어리지만 알 건 다 알잖아요. 할머니가 자기 엄마를 싫어한다는 그 사실을 굳이 매일 반복해서 알려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집이었기에 저는 나갈 이유도 없었고 제 남편에게 그를 포기할 마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제 가족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저의 의무이자 권리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오랜 시간 남편의 설득으로 인해서 집으로 돌아가셨고 대신 남편과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곤 합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찾지 않아요. 반가워할 이유도 없고 그분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말만 무늬만 가족일 뿐 깎아내리고 싶은 사람에 불과했고 괴롭히고 싶어하는 사람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 분 눈앞에 얼쩡거리는 것이 뭐 좋은 일이라고 그리 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흔을 바라보는 노총각 아들을 결혼시켜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던 한 어머니가 겪었던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연입니다. 아들의 결혼과 며느리 그리고 안사돈과 재혼남 사이엔 과연 어떤 숨겨진 진실이 있었던 것일까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전 구법한 지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예전에 명절 때만 다가오면 돈 버는 재미에 신이 났고 제가 만든 전들이 남의 집 차례상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한편으로 마음이 뿌듯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명절만 다가오면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가는 듯하고 가슴팍이 콱 막혀서 연병 화가 날 지경입니다. 예전 며느리만 생각하면 아주 속에서 천불이 나거든요. 세상 천지에 인두껍을 쓰고 어찌나 뻔뻔하고 악랄했던지 지금도 걔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손이 덜덜 떨린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심약한 노인은 아닙니다.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 손으로 며느리 콩밥을 먹였거든요. 어디 그뿐일까요? 그 얄미운 안 싸던 머리채도 죄다 뜯어 놓았더랬습니다. 저를 너무 독하다 나무라지 말아주세요. 아마도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한 일은 세 발의 피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도 다소 후회가 되는 게 있다면 그 사건이 있었던 그때에 며느리와 안 싸도는 아주 아작을 내놓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계속해서 아쉽더라고요. 그때 앞뒤 재지 않고 냅다 그 파렴치한 모녀의 강냉이를 털어버렸어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구구절절이 길지만 짧게 제 사연을 늘어놓을까 합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저는 아들내미 하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열심히 살았죠. 시장 한 구석에 소뚜껑 하나 놓고 부침개 팔아가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시장통 단골들 덕분에 점차 규모가 커져서 가게를 낼 수가 있었죠. 정 굽업한 지 꼬박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노점에서 가게 열기까지 10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더군요.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아들려서 고맙게도 제 속 썩이는 일 없이 잘 커주었습니다. 공부도 곧잘 해서 대학도 잘 갔고 지 밥벌이는 어렵지 않게 했고요. 인생 참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 아들 장가 보내고 잘 사는 모습만 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들려서 여자 한 번을 못 만나더라고요. 키는 멀대처럼 큰데 지 할아버지를 닮아서 그런가 20살 중반 때부터인가 머리가 많이 비어갔습니다. 젊은 남자애가 머리숱이 없으니 인물이 좋은데도 좋은 줄 모르겠더라고요. 약이 좋아졌으니 약을 먹으래도 안 먹고 연예인 이모씨가 선전하는 가발을 사서 써보자고 해도 싫다고만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물 흐르듯이 살래요. 대머리 되면 어때요? 까짓 거 결혼 안 하면 되죠. 전 이렇게 돈 벌면서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더 좋아요. 제 꿈 뭔지 아시잖아요. 나중에 빨리 은퇴해서 시골에 넓은 집 사서 앞에는 비닐하우스에서 버섯 키우고 뒤에는 과실나무 우거진 사이에 고풍스러운 정자 하나 만들어서 쉬는 게 소원이에요. 시골에 일찍 내려갈 건데 요즘 세상에 누가 저 따라서 시골 생활 하려고 하겠어요. 혼자가 편하기도 하고 여자들은 저 별로 안 좋아해요. 머리 듬성듬성해 외모도 별로고 삐쩍 말라서 키만 빼쭉 큰 저를 좋아하는 여자 없습니다. 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리는데 괜한 희망 품지 마세요. 아셨죠? 예, 그런 말 하지 마라. 네가 어때서 그래? 머리숱만 좀 없을 뿐이지 인물도 그 정도면 됐고 우선 키가 크잖니. 요즘 여자들 키 큰 남자가 1순위라고 하더라. 공부 잘했어. 그리고 직장 탄탄해. 네가 뭐가 빠진다고. 그러니까 이 엄마 말 듣고 가발을 쓰던가 약을 먹던가 좀 해. 요즘 약이 좋아져서 먹으면 머리 안 빠진대.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쁘다고 제가 딱 그 짝이었네요. 그렇게 많이도 잔소리를 했음에도 아들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더라고요. 애 늙은이같이 꾸밀 줄도 모르고 말주변도 없고 엄마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왜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는지 그땐 알 수 없었는데 아들이 30주를 한참이나 넘긴 어느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결혼 이야기 좀 그만하시라니까요. 여자들은 저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대학 때 미팅을 나가서도 직장 잡고 소개팅을 했을 때도 한 번 만나고 퇴짜 맞은 게 수십 번은 돼요. 저 여자들한테 매력 없어요. 결혼하려고 여자들 뒷공문이 쫓다가 변태 소리 듣는다고요. 전 혼자 살 거예요. 어머니도 제발 미련 갖지 말아주세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 아들의 자존감이 매우 낮다는 것을 말이죠. 아들의 머리는 30을 넘더니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엔 머리를 빡빡 밀고 다니더라고요. 머리도 빨리 쉬어가지고 빡빡 밀었어도 흰머리가 많았죠. 저도 시장 상인들에게 사정사정해서 여러 번 아가씨도 소개해줬는데 워낙 무뚝뚝하고 말주변도 없어서인지 잘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나이 40을 앞두고는 저도 그리고 아들도 다 포기했었는데 그때 아들을 좋아해주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아들 말로는 단골 선술집에 주인 아주머니가 아들을 잘 봐서 딸을 소개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술을 좀 마시는 편이었는데 회사 끝나고 늦은 저녁 겸 술을 마시던 단골집이었다고 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좀 잘 본 모양이에요. 딸이 하나 있는데 저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별 기대 없이 만났는데 여자가 참 싹싹하고 괜찮아요.
무엇보다 제가 대머리여도 그리고 인물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네요. 자기는 사람의 마음만 본다고요. 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인연이 찾아온 것 같아요. 저 결혼하고 싶어요. 아들을 좋아해주는 여자가 나타나다니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죠. 두 사람은 만난 지 몇 개월 안 되어서 결혼까지 진척되었고 시내에 작은 결혼식장을 얻어서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며느리도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비슷한 집안 사정인지라 더욱 잘 해주겠다 다짐했었죠. 며느리는 딱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친정엄마 가게에 나가서 서빙을 도왔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술집이다 보니 결혼 후에는 나가지 않게 되었고 집에서 가사일을 전담하기로 했다네요. 제 욕심 같아선 아들네 신혼집이랑 제 가게가 멀지 않으니 바쁠 때 나와서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권유했었습니다. 매일 나오라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두세 번 나와서 일 배워보는 건 어떻겠니? 우리 집 요 근방에서 맛있다고 소문나서 벌이가 꽤 된다. 네가 원하면 나중에 가게 너한테 물려줄게. 그리고 공짜가 어딨겠니? 네가 나와서 도운 만큼 내가 월급으로 월 200만 원씩 챙겨줄게. 어때? 괜찮을까? 어머니, 저 기름 냄새 못 맡아요. 비위가 약해서요. 그리고 돈 주시라고 하든 그냥 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다 남편 주실 거잖아요. 돈 묶여서 뭐 하시려고요? 저에게 그냥 어머님 통장 맡기시면 제가 잘 불려드릴게요. 그리고 때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 전 팔고 남은 거 다 버리시잖아요. 그거 저희 엄마 가게에 배달해 주세요. 어차피 음식 쓰레기 될 거 저희 엄마가 팔아먹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날 팔 것만 만들기 때문에 거의 남는 것이 없었고 서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한 두 끼 먹을 반찬거리 밖에는 안 되기에 음식 쓰레기로 버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부탁이라 거절하기 어려워서 매일매일 20인분을 새로 만들어서 퀵으로 며느리네 가게로 보내주었어요. 재료비도 안 받고 하다못해 퀵 배달 비용까지 다 제 돈으로 했었죠. 그리고 돈에 있어서는 저는 저축밖에는 모르는 사람이라서 맡길 돈이 없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이제 며느리로 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에게 제 재산을 맡기기는 좀 꺼림직했었고요. 여튼 며느리에게 가게 물려주려다가 꼼짝없이 코가 꿰어 버렸습니다. 며느리 들여서 이혼하고 나갈 때까지 거의 3년 동안이나 꼬박 그 짓을 했었죠. 그 이후로 며느리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20인분의 전이 친정엄마 가게로 배달되는데도 불구하고 첫날에만 고맙다는 연락 한 번 오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말도 없었죠. 원래 제 일이 명절 때가 되면 사람을 열어 쓸 만큼 바빴는데 그때도 얼굴 한 번 안 비추더라고요. 아들내미와 매번 명절 때가 되면 일 마치고 나서 바로 가게로 와서 도와주었는데 며느리 들인 이후에도 혼자 와서 돕는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집사람이 기름 냄새 잘 못 맡겠대요. 싫어하기도 하고요. 어머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일 끝나고 바로 와서 도울게요. 그리고 명절 땐 친정엄마랑 보내겠다네요. 추석 당일에 잠깐 왔다 갈 거예요. 저희 집은 명절 때 차례상을 받는데 그마저도 제가 다 하고 며느리는 몸만 왔다가 아침 먹고 친정엄마 혼자 계시다고 후딱 가버렸습니다. 그게 며느리 드리고 첫 명절이었죠. 그 이후에도 크게 다르진 않았네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한 소리 하고 싶어도 못난 아들 만나 결혼해 준 것이 더 고마운지라 뭐라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들, 부부 사이는 별 문제 없는 거니? 나랑 관계가 매끄럽지 않아도 너희 부부는 싸우지 않고 잘 사는 거 맞지?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너희만 안 싸우고 잘 지내면 돼. 다행히 그때까지는 부부 사이도 좋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시어머니 행세할 생각도 없고 괜히 며느리 심기를 건드려서 제 아들이 힘들면 어쩌나 싶은 생각에 며느리 드리고 뭐고 다 부질없으니 욕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저는 저대로 아들네는 아들네대로 잘 살지 싶었는데 조금 깨름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안 싸더니 재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15살이나 어린 남자와 말이죠.
안사돈의 재혼 상대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세상 참 별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안사돈의 며느리를 20살인가 21살인가에 낳아서 매우 젊은 편이었는데 15살 어린 연하면 제 아들이랑 나이가 거의 비슷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의 나이 차도 많이 났었거든요. 저는 내색은 안 했지만 껄끄러워지겠구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 전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죄송한데 한 5천만 원 정도만 해주실 수 있어요? 집사람이 장모님 재혼하시는데 보태주고 싶다면서 1억 정도만 해달라고 하네요. 제가 5천만 원은 마련해 볼 수 있겠는데 나머진 더 이상 대출도 안 되고 어려워서요. 어머니도 노후 생활 하셔야 해서 그 돈 건들긴 싫은데 집사람이 무조건 1억을 마련하라고 애걸복걸 하니까 제 마음이 좀 그래요. 다시는 돈 달라고 안 할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돈이 필요하다면 일수를 내서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인데 그게 안 싸던 재혼 비용으로 준다는 것에는 참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고요. 여러 날 고민 끝에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1억은 너무 과하니 5천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자식이 둘도 아니고 달랑 하나인데 그렇게 주기가 아까우세요? 솔직히 돌아가실 때 다 주고 가실 거잖아요. 미리 땡겨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그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막말로 제가 오빠랑 결혼해주지 않았으면 오빠 평생 혼자 살거나 기껏해야 외국인 며느리 들였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 며느리 들이는데도 5천만 원 이상 더 든다고요. 장사 오래 하셔서 이문에 밝으신 줄 알았는데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네요. 해주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저도 오빠한테 별로 미련 없어요. 그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저 아이 낳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제 딴에는 오빠는 대 끊길까 생각해서 아이라도 하나 낳아주는 게 제 소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신다면 없었던 걸로 할게요. 이만 끊을게요. 당분간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재혼시켜 드리려면 저라도 나가서 막일이라도 해야죠 뭐. 그렇게 말하는데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돈 안 해주면 이혼하겠다고 선포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었죠. 저는 며느리에게 생각이 짧았다고 여러 차례 사과하면서 아들에게 얼른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 며느리 눈치 살펴야 했었죠. 며느린 제가 그렇게 싫은지 발걸음은커녕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몇 개월 뒤에 며느리 임신 소식이 들려왔고 다행히 순산해서 제게 손녀를 안겨주더군요. 그간의 며느리에게 있었던 서운함이 싹 사라지는 듯 했어요. 아이를 낳고 며느리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었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제 가게에 오는 날이 많았었죠.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손녀 많이 보게 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여기에 데려다 놓을 테니까 손녀딸 실컷 보시고 저녁 때 오빠가 아이 찾아가게 할게요. 그러면 좋으시겠죠? 전 엄마가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당분간 친정에 왔다 갔다 해야 할 것 같아요. 새 아버지에게 어린아이가 있는데 돌봐줄 사람도 없고 집안이 엉망이에요. 엄마 몸 괜찮아지실 때까지 아침에 엄마 집이랑 가게랑 왔다 갔다 해보려고요. 그렇게 해서 매일 아침 손녀딸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가게는 장사하는 곳이니 손녀딸에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새벽같이 가게에 나가서 점 붙여놓고 아주머니 한 명 구해서 가게를 보게 했죠. 그 덕분에 저는 집에서 오롯이 손녀딸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에게 넌지시 안사돈에 대해 물어봤어요. 안사돈은 좀 괜찮으시니?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 빨리 회복해야 할 텐데. 보약이라도 한 제 해드려. 그리고 예전부터 묻고 싶었는데 너희 새 장인이랑은 너랑은 사이 괜찮은 거니? 불편하지 않아? 명절 때는 한 번씩 보죠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어요. 워낙 나이가 비슷해서 서로 껄끄럽죠 뭐.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은 없어요. 몸에 문신 얼마나 많은지 처음엔 폭력배인 줄 알았다니까요. 장모님은 어쩌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신 건지 원. 장모님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긴 해요.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은근히 저를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암튼 그러네요. 집사람에게 친정일 물어보면 짜증부터 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엔 아침에는 장모님 집에 가서 집안일 해주고 새 장인 아들 돌봐주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간다는데 애가 산만하고 말이면 글을 잘 모른다고 해서 장모님이 집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했대요. 새 장인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한량 아닌가 싶어요. 작년에 장모님 재혼할 때 쓰시라고 해드린 1억이 새 장인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다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네요. 답답하긴 한데 괜히 건드렸다가 불똥 튈까봐 말 못하겠어요. 하여간 좀 이상한 집구석이에요. 아들이 새 장인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것 같아서 괜히 부화가 나더라고요. 안싸도는 왜 재혼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을 신경 쓰이게 하는지 약간 원망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나 지났는데 며느리는 손녀딸을 돌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안싸돈이 많이 안 좋으신가 싶기도 하고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손녀딸을 잠시 다른 집에 맡겨두고 안싸돈이 영업한다는 선술집을 찾아갔습니다. 거의 매일 전 배달하던 퀵서비스 기사가 자세히 알려주더라고요. 점심 무렵 지나고 좀 한가해질 만한 시간을 골라서 안싸돈 가게에 들어갔는데 카운터에 사람은 없고 두리번거리니 가게 구석에서 남녀가 쪽쪽거리며 남사스러운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헛기침을 했더니 글쎄 구석에서 쪽쪽거리던 여자가 여기를 돌아보며 누구세요? 하는데 목소리가 낯이 익은 겁니다. 그 여잔 다름 아닌 며느리였어요. 저는 경악을 했고 며느리도 저를 보더니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일어서더니 저를 확 밀치더군요. 뭐야 이 미친 늙은이는 할매가 혼자 낮술하러 오셨나? 술 자시러 왔으면 곱게 마시고 갈 것이지. 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지랄은. 할매 나 알아? 왜 욕지거리를 하고 있냐고. 무섭고 서럽고 두려워서 말을 못 잇겠더라고요.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더니 그 남자를 밀치며 어서 나가라고 등 떠밀었습니다. 남자는 며느리에게 욕짓거리를 하며 누군데 하더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라고 말하니 바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안싸도는 며느리 전화를 받고 왔는지 헐레벌떡거리며 제게 고함을 치더라고요.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뭔 놈의 집구석에 양심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더군요. 노인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험한 꼴을 보고 그래요. 미리 전화라도 해서 약속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약속을. 왜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참 경우가 없으시네. 말하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요. 그 순간만 모면하라면 되는 줄 알았나 봅니다. 며느리도 먼 산 바라보면서 딴청을 피웠고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당장 가게로 오라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도 왔습니다. 안 싸던 영업 방해한다면서 영업 방해로 신고하겠네 뭐네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초지종을 들어야 했고 눈만 땡그랗게 뜨고 있는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벙벙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안 싸던을 다그쳤지만 끝끝내 입을 다물더라고요. 저는 경찰에 전화해서 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니 그때서야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면 될 거 아니에요. 위자료도 필요 없고 애도 데려가세요. 이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나이 드시니까 치매가 오시나? 뭔 진실을 말하라고 난리예요, 난리는. 정신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순간적으로 며느리에게 탁자 위에 있던 술병을 던졌던 것 같아요. 다행히 며느리에게 맞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안 싸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 법석을 떨었죠. 봤지? 자네도 분명 봤지? 술병 던져서 내 딸 죽이려 한 거 봤어? 못 봤어? 이거 명백하게 살인미수야? 노망난 늙은이가 내 딸 죽이려고 했다고. 이거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당장 자네 어머니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어서 치우라고. 기가 막히고 이런 뻔뻔한 인사들이 있나 싶었습니다. 정신 멀쩡한 사람 두고 치매니 노망이니 하면서 정신병원에 쳐넣으면 지들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안 싸던 머리채를 잡아서 이리저리 흔들며 초조금을 만들었죠. 시장에서 모진 일 당하며 장사한 게 몇 년인데 저를 너무 늙은이로 본 것 같더라고요. 이것들이 가만가만 있으니까 사람을 산송장 취급하네? 이 씨앙 것들아. 내가 우리 구역에서도 독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이야 이것들아. 니들 오늘 다 내 손에 다 뒤져봐라.
그 뒤로 가게 물건 집어 던지면서 난장을 피웠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경찰이 오고 서로 고소하겠다고 난리치고 그러다가 밝혀진 사실에 저나 아들내미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안사돈의 재혼남이 며느리의 전 남편이었던 것이었죠. 며느리와 깡패 같았던 재혼남을 일찍이 동거해서 자식을 낳았던 것이었고 둘이 헤어진 다음에 남자 쪽에서 아들만 데리고 살다가 며느리를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는 제 아들을 꼬여서 결혼했던 것이었고 저희는 그것도 까맣게 모르고 며느리를 받아들였던 것이었죠. 그 남자가 며느리를 찾았을 때에는 이미 제 아들과 결혼식도 하고 혼인신고도 했던 터라 안사돈과 재혼한다고 하고 주변에 얼쩡거렸던 것입니다. 안사돈, 며느리 그리고 그 남자 모두 한 통 속으로 저와 제 아들을 속였던 것이었죠. 저희는 그것들을 사기로 고소했고 합의해주지 않았는데 법이란 게 참 처벌이 무겁지가 않더라고요. 고소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손녀딸에 대한 친자 검사도 했었는데 다행히 손녀딸은 제 아들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그게 정상 참작이 되어서 처벌이 무겁게 나오지 않았던 것이었죠. 며느리가 저희 집 대 끊기지 않으려 아이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저와 제 아들에게는 상처뿐인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나마 손녀딸이 있기에 조그만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창 재롱 부릴 때라 보고 있으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죠. 그래도 명절 때가 다가오거나 손녀딸이 지 엄마를 찾을 때면 그렇게 속이 상하고 분할 데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소갈이하고 있으니 아들 녀석이 그러더군요. 어머니, 그래도 우리한텐 딸이 있잖아요. 애 학교 들어갈 때쯤에 여기 다 정리하고 서울로 가요. 서울 가서 애 교육 잘 시켜서 남부럽지 않은 여성으로 자라게 해주자고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렇게 여기서 벗어나고 시간이 한참 더 지나면 다 추억이 될 거예요. 더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 짓겠다는 아들의 꿈이 이젠 서울로 가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또 다른 위안이라면 위안입니다. 황당하고 어이없는 큰일을 겪긴 했지만 손녀딸을 바라보며 표정이 밝아진 아들내미 보니 전하 위복이다 싶네요. 구질구질한 노인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